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법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좀 부연 설명은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법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33회, 31회, 30회, 26회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무에서는 이 규정을 활용되는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시험의 관점에서는 출제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2랑 보시겠습니다. 이 조문에서는 앞 서두에 어디에 어떤 표현이냐 보십시오. 여기는 전세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1항에는요. 2항은 보겠습니다. 2항은 건물에 대한, 3항은 전세권, 4항은 건물. 즉 존속기간 관련 규정을 보게 되면 서두에 전세권인지, 전세권만 쓰게 되면 토지와 건물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건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건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가지고서 시험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출제인지 보겠습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전세권의 경우는 최장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약정 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10년으로 단축한다. 즉 전세권은 아무리 약정으로 어떻게 정하다 하더라도 최장 10년입니다. 최장 기간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겠습니다.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렇지 않죠? 처음 설정할 때 존속기간 제한이 없다? 아니죠. 최장기간일 경우에는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최장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맞습니다. 이 경우에 전세권에는 토지도 해당되고요. 건물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마찬가지로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을 정하더라도 10년 단축된다. 이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항 같은 조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을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어느 경우에만요? 건물에 대해서만요. 최단기간이라고 합니다. 최단기간.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최단기간에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건물에 대해서는 최단기간 조항이 있다. 언제? 1년 미만을 정할 때는 1년으로 한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을 정할 때는 1년 한다 하게 되면 틀린 지문입니다. 반대로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을 정한 때는 1년 한다는 맞는 지문이 되고요. 이렇게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구별점 때문에 계속 출제가 되는 겁니다. 틀리기 쉽기 때문에. 3번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아, 전세권의 설정이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모두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자, 1항에 보게 되면 최장기간 할 때도 전세권이라고 했죠. 토지나 건물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10년을 단축하죠.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로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토지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토지나 건물 모두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게 되면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면 헷갈려요. 지금 아까 최단기간에는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 사항이 있다. 그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최장기간은 그냥 전세권이다. 다시 토지, 건물 모두 해당된다. 갱신, 전세권이다. 그럼 토지, 건물 모두 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맞는 지문이죠.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때도 최장기간, 갱신한 경우에도 최장기간을 주고 있다. 전세권의 갱신입니다. 그럼 토지, 건물 모두 포함입니다. 4번 사항 건물에
법정갱신에 관련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건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토지에 대한 법정갱신의 조항은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법정갱신 조항인데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정갱신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규정이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니까 나중에 연결을 보면 187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나온 겁니다. 180조로 가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건물에 대해서만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누가요?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기간이 이제 갱신의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기간 내에 그 기간 내가 중요합니다.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시거절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문구는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주택임대차, 부동산 임대차에서 다 나오는 문구입니다. 항상 이 기간을 포인트를 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누가요? 설정자가. 만료된 때에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 갱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가 건물 주택 모두 똑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한가 본다는데 항상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근데 전세권은 뭐가 되냐면 존속기간은 정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사항의 조항에 기억하시는 법정갱신은 건물에 대해서만. 따라서 토지 전세권에 대해서 법정갱신하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토지 전세권이 대해서 법정갱신 운운하게 되면 틀린 지문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대해서는 법정갱신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법정갱신을 했을 때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법정갱신할 때는 항상 이 존속기간을 어떻게 볼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비교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그러면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걸 보고 이렇게 갱신이 됐을 때 별도의 등기가 있어야만이 효력이 갱신되는 거지. 아니면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허용되지 않지만 건물에 대해서만 법으로 정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죠. 그렇다면 건물에 대한 법정갱신은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187조에 따라서 별도의 등기가 없이도 전세권이 갱신되기 때문에 그 전세권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전세권 설정자나 아니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를 생각하게 되시면 어떤 경우냐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있죠.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딱 생겼어요. 366조 또는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이. 근데 소유자는 그대로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있었죠. 그 상황에서 법정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 다시 존속기간을 변경하든 갱신 그 과정을 등기해야겠죠. 변동사항을.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변경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소멸된 걸로 오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등기를 요하게 되면. 근데 등기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출제가 됐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가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료되는 전전세권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서 보고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본다. 뭐가 틀렸죠? 이게 틀렸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건물이 맞죠. 또 포인트 하나는 뭐였죠? 존속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의뢰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이 1년이다. 틀린 지문이다. 뭐다?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또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종함이 있냐 아니면 1년을 보냐 그런 조항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상가 건물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게 되면 기억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또 한번 생각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것이다. 1년이 아닙니다. 나중에 임대차랑 섞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나 얘기도 하고요. 법정 갱신이나 얘기도 합니다. 32에 31에 출제가 됐는데요. 이는 법률의 법정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전세권의 법정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그 등기가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아니면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출제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원칙적 허용이 안 된다 그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아, 법률 규정이네? 187조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합니다.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하면 항상 건물인지 토지인지를 살펴봐야겠죠. 포인트 하나입니다. 건물이네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 3자는 결국은 전세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법정지상권 기억나시죠? 건물 이 건물이 소유가 바뀌게 되면서 법정지상권이 생기거든요. 366조든 아니면 감수법사 법정지상권. 그럴 때 의뢰 소유자가 이 법정지상권 취득한 사람은 등기 없이도 의뢰에게 주장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의리 소유자를 바꿨어요. 이 경우에도 똑같이 갑이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이거의 병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얘기를 묻는 겁니다. 측면이 등기 없이도. 왜냐하면 등기 없이도 취득한 게 물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자, 전세권의 소멸통고. 자,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경우에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각 당사자는 중요합니다. 누구요? 각 당사자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나 또는 전세권자입니다. 나중에 존속기간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각 당사자가 소멸통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소멸통고 나오면 누가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소멸통고의 경우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셔야 합니다. 포인트는 각 당사자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도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할 수 있는데 그 효력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봅니다. 상대방이 통고를 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상대방이 통고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그 뒤에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겁니다. 28회 이후에는 기출이 안 됐는데 항상 법정갱신과 항상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트로 같이 아셔야 합니다. 같이 이제 사례로 묶여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통고와 관련해서는
항상 언제 소멸하는 시점을 표시합니다. 항상 받은 날로부터. 받은 날부터 누가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근데 전세권 설정자든 전세권자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달리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시겠죠? 자,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때는 그냥 전세권이죠. 토지도 있을 수도 있고 건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이게 각 당사자는 맞죠?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틀렸죠?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는데 그 통고의 효력이 언제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즉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이 표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멸의 그 시점은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으로서.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갑이 자신의 소유 건물에 대해서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처음의 상황에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를 구분할 때 전세권 설정자 처음에는 갑과 A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세권이 성립한 이후에 갑의 소유권이 누구로 바뀌었냐면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향후에 이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를 볼지 그걸 묻는 질문입니다. 전세권자는 당연히 그대로 있겠죠. 건물의 전세권의 목적물인 건물의 소유자만 병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경우에는 병이 된다. 전세권 설정자가 병이 되기 때문에 설정 기간이 존속 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관계는 누구랑 누구 사이? 병과 A 사이의 문제이다. 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떠올리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이런 조항이 있죠. 매매 등 주택이 매매 등의 사유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조항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전세권은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승계를 한다.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승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에 관련된 당사자는 병과 A이기 때문에 만약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문제는 당연히 병과 A 사이의 문제인 겁니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이전된 경우 전세권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전세권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병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 즉 동일하게 내용으로 존속한다는 겁니다. 전세권의 그 내용이 새로운 소유권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인 병과 을 사이에서 그대로 동전과 마찬가지 존속한다는 겁니다. 목적물의 신소유자가 즉 병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은하물을 당연히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지는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도 기억을 위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 청구. 자, 유익비 상환 청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 청구. 그 다음에 갱신 청구.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기간 만료 6개월이나 1개월 사이에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죠. 거기에도 전세권 설정자 표현이 있죠. 전세금 증감 청구. 거기도 전세권 설정자 나옵니다.
원상회복, 매수청구대 법률관계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 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다 여기에는 이 문구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아니면 소유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즉 병유로 새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연히 지위를 승계한다는 겁니다. 요약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의 목적물이 건물의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병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겁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즉 을과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 병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전세권 설정 계획은 본래 갑과 을 사이였지만 갑이 전세권의 목적물인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하면 전세권 설정 계약의 지위는 갑이 아닌 병과 을 사이에 존속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목적물 신소유자인 병은 구소유자와 즉 구소유자인 갑과 전세권자 을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움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 즉 향후 이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나 아니면 상환 청구나 갱신 청구, 소멸 청구의 전세권 설정자는 갑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인 즉 종전의 지위를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승계한 병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권자 설정지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요 내용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조문이 딱 기재가 됐으면 좋겠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처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가면 근데 명문으로 규정된 거 명문으로 이제 규정된 게 없지만 해석상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세권의 전속 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승계한다. 그런데 이제 비교할 게 뭐냐면 존속 기간 중에 전세권의 양도 있지 않습니까?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되는 양도 아니면 전세권과 분리의 피담보 채권만의 양도는 또 다른 측면인 거죠. 이거는 지금 전세권자 측면에서 뭔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상황입니다. 즉, 이 측면은 지금 언급하는 내용은 전세권 설정자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상황인 거고 좀 전에 맨 처음에 배웠던 전세금 반환 채권과 양도나 전세권 양도는 전세권자 즉 전세권 측에서의 변동 문제입니다. 항상 이렇게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를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 을은 기존의 전세권 설정자는 갑이었는데 그 사람이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럼 전세권자 을은 갑에 대해 전세금 반환 채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세권 설정계의 당사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전세권자 을은 똑같은데 그러면 전세권은 누구 사이에 새로운 소유자인 병과 을 사이만 존속하는 거고 갑과 을 사이는 존속을 안 합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의 문제는 갑이 아니라 병과의 문제인 겁니다. 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지위를 승계를 하게 되면 갑은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 지위에서 탈락합니다. 그것도 함께 아셔야 합니다. 병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는 갑은 종전의 지위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 어디서 나오냐? 임대차 계약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나오죠. 왜냐하면 양수인이 임대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종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거기서도 나오거든요.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제가 전세권 끝나고 임차권 하면 또 주택 임대차 한다고 했죠? 이제 같이 연속성을 보게 되면 이 조문이 또 함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 그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겁니다.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 자,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권이 있어요. 참 독특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세권 계약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전세권자에게 경매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를 잘 낯설어해요. 그러니까 전세권자 경매 청구권 얘기는 뭐냐면 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뭘 요구할 수 있죠? 전세금 보증금 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자가 지체를 해요. 그렇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매를 청구해서 낙찰이 이루어지면 그 배당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3조 전세권의 개념을 할 때 사용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뒤에 그의 용익물권적 성격을 언급했죠. 뒤에 담보물권적 성격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담보물권적 성격도 갖고 있다. 그 영향에 경매 청구권으로 더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 질문이 뭐냐면 전세권이 일부에 대해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냐. 그래,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은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했어요. 근데 전세권자가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전세권의 목적물인 나머지에서도 경매 청구할 수 있냐? 소극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왜 이런 쟁점이 됐냐면 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지 않았어요. 그럼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지 않았으면 이 부분만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에서 경매 청구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쟁점이 하나 제기됐는데 대법원 판례는 설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중요치 않아. 전세권 목적물이 이 부분이면 여기에 대해서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 청구할 수 있지 더 나아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설사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쟁점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상, 이용상 구분이 돼야 이 부분을 따로 처분하고 등기가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에 대해서만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독립성이 없다면 등기도 사실상 불가능할 거예요. 그럼 과연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안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가 자주 잘 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도. 자, 여기 듣고 다음. 자, 건물의 일부는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포인트는 일부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자, 경매 청구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의 표현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전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일부면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출제 잘 되고 있습니다.